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 유진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지네요. 어릴 때 저는 집에서 늘 찬밥 신세였고 식당 일은 늘 저만 도왔어요. 초등학생 때 한 번은 너무 억울해서 엄마에게 따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나만 식당 일을 해야 돼? 엄마는 제게 행주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랑 오빠는 하라면 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언니랑 오빠가 너랑 같아? 가서 상이나 닦아. 축축한 행주가 제 얼굴을 강타한 뒤 떨어졌어요. 그날은 식당에 단체 손님이 있다며 엄마가 저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엄마에게 연락도 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집안일이 바쁘면 돕는 것도 인생 공부라며 선생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엄마, 계모 정숙, 랑 아빠, 계부 상철, 가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괜히 한 소리를 들을까 봐 멈칫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전 몸짓 하나에도 늘 타박을 받았었거든요. 문틈으로 엄마랑 아빠가 언제 들어가나 훔쳐보고 있는데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 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중학교 가잖아. 그럼 이제 와서 도로 갖다 버려? 하여튼 맘만 약해가지고. 이러니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어? 그놈의 돈. 처음엔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일 시킬 애 하나 생겼다고.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잘 생각을 해야지. 쟤 내보내고 일손 부족하면 돈 다달이 월급 주고 사람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고는 서둘러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하는데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었나? 바람이 불었나 보지. 이불 속에 숨어 있는데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문이 다시 닫힌 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날에서야 알았어요. 왜 언니 오빠는 안 해도 되는 식당 일을 저만 해야 하는지를. 중학생이 되던 해 저는 도망쳤습니다. 언제고 버려질 수 있는 처지라는 사실이 저를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계부와 계모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동네로 가서는 기억을 잃은 척했더니 시설로 보내주더라고요. 그곳에서 전 새 이름을 받아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처음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그곳에선 일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었고 적어도 저를 속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20살이 되어 시설을 나온 뒤 저는 뒤늦게 기억을 되찾은 첫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립할 나이가 되고 보니 계모와 계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 하고 싶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생사를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계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계모 역시 생사가 위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운영하던 식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보니 계모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겨우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환자 이름은 계모가 맞았고 저는 화상으로 인해 눈도 못 뜨는 계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 순간 계모가 움찔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왔어? 엄마가 주워다 키워줬던 가짜 딸.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더 일찍 올 걸 그랬다. 엄마랑 아빠가 날 속인 게 미워서 도망쳤어. 그 순간 계모가 숨을 가쁘게 쉬더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김미희. 계모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계모의 이름도 의붓 언니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게 누군데? 내 생모.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날 낳아준 엄마 이름이 뭐라고? 김미희. 김미희 어디 사는데?
혹시 연락처 알아? 그러나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계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계모를 찾아갈 때만 해도 결국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애를 교육도 제대로 받게 하지 않고 일만 시켰으니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생모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숨을 거둔 계모를 보고 나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김미희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이도 사는 곳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알았으니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석자로 제 생모를 찾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기에 용기를 내 의붓언니 오빠를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의붓언니 오빠는 잘 사는 친척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언니 오빠, 혹시 나 낳아준 엄마에 대해 들은 거 있어? 야, 넌 엄마 아빠 일은 우리한테 내 생모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씨, 내 말이. 그렇게 집 나가더니 이제는 내 진짜 부모 찾아서 팔자라도 고쳐보게? 그런데 어쩌니? 내 생모 이미 죽었어. 뭐, 엄마가 내 생모 보상금 받고 너 넘기려고 연락했었는데 내가 사라져서 못했던 거 모르지? 엄마가 거짓말로 아프다고 보상금 받으려고 내 생모한테 다시 연락했었는데 이미 세상을 떴더라.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의붓언니 오빠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튼 너 잘 왔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먹여준 값 좀 갚아. 큰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 더 달라고 하기 너무 눈치 보이던 참이었는데. 그래, 내가 우리 생활비 좀 보태라. 그래도 수년 만에 보는 거니까 좀 애틋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돈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버릇이 없다, 는둥, 은혜를 모른다, 는둥 타박을 하는데 어릴 때 악몽이 되살아 나더라고요.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글쎄 의붓언니가 웬 똥물 같은 게 든 양동이를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도망쳐서 겨우 대문은 나왔는데 골목을 돌아서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다 까진 채 일어나는데 구두 뒤축이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구두 뒤축을 뗀 뒤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언니 오빠를 보는 거니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껴둔 옷과 평소엔 잘 신지도 않는 구두까지 신고 갔는데 싸구려 구두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멀쩡한 쪽 구두는 굽이 남아 있었고 뒤축이 떨어진 쪽은 굽이 없어서 뒤뚱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그런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만사가 귀찮아서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그 사람이 와서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안 들려요? 그러고 걸어다니면 무릎이랑 골반 다 나가요. 저 봐요. 내가 금방 붙여줄 테니까. 남자는 제 허락도 없이 고장난 구두를 들고 구두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는 구두를 닦는 남자였는데 순식간에 제 구두의 뒤축을 튼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분명 고마웠는데 심란했던 탓인지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예요? 그냥 가세요. 네. 왜 그냥 가요? 저도 돈 있어요.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뭘 돈을 받아요? 그냥 접착제로 딱 붙여주기만 한 건데. 그냥 가세요. 아, 됐다고요. 저 돈 있다고요. 제가 이런 싸구려 구두나 신고 다니니까 구두 수선비도 없을까 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 소리쳤고 구두 닦기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데. 대신 다음에 구두 닦을 일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되죠. 나도 영업하는 거예요. 손님 확보하려고. 저는 결국 구두 닦기 남자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은 뒤 구두방을 나왔습니다. 자존심에 10,000원짜리를 덥석 주고 나왔는데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그때 제가 산 구두 값이 10,000원이었던 터라 차라리 새 구두를 샀으면 그만인데 굳이 고쳐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오는데 그 구두방이 보이더라고요. 휙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구두 닦기 남자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손님, 저는 이번에도 모른 척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닦기 남자는 숨까지 헐떡거리며 달려와서는 제 손에 잔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때 수선비를 너무 많이 주셔서 돌려드리려고요. 그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고 그 순간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구두굽이 부러진 여자를 도와준 것뿐인데 타박이나 듣고 그래놓고 또 수선비를 많이 받은 게 마음에 걸려서 저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구두약이 묻은 구두 닦기 남자가 또다시 해맑게 웃으며 말했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쥐어준 잔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저기 포장마차에서 우동이나 같이 먹든가. 예. 구두 닦기 남자는 당황하면서도 잠깐 구두방 문만 닫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구두 닦기 남자 민호와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안해요. 그날 제가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랬어요. 설마 그 꼴로 다녔겠지. 뒤축 떨어진 구두나 신고 다니고. 평소엔 구두 안 신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려고 했죠. 고쳐 신으면 되는데 왜 버려요? 돈 아깝게. 그냥요. 그 구두가 내 처지 같아서. 그러니까 고쳐서 잘 닦아서 신어야죠. 세상에 내 발에 딱 맞게 길들인 구두만 한 구두가 또 있는 줄 알아요? 비싼 구두보다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최고로 좋아요. 남자는 제 또래 같았는데 말하는 게 참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 태도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분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구두방에서 구두 닦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남자가 나가서 큰일을 해야지 왜 남의 구두나 닦고 있냐고. 근데 전 저 구두방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제가 13살부터 길바닥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그 돈으로 저 자리에 구두방도 내고 동생들 학교도 보냈어요.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한테 좋은 게 최고지. 그날 이후 저는 구두 닦기 남자와 좀 친해졌습니다. 한 번씩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 연인이 돼 있었죠. 그는 매일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는데 돈 쓰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했고 이후로 함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구두방 수입이 꽤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같이 구두를 닦으며 좋은 집도 사고 가게도 더 크게 옮기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구두 닦은 돈으로 먹고 살고 학교까지 졸업한 시동생들이 너무 싹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남편의 뒷바라지 덕에 번듯한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약사. 다들 학벌 좋고 직업도 좋으니 어제 저희 부부 말은 잘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작은 회사 다니다가 이제부터는 남편이랑 같이 구두 닦으려고요. 제가 그랬더니 동서들이 키득거리며 그러더라고요. 구두 닦기 부부네요. 24시간 눈에 붙어 있으니 좋으시겠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인데도 일찍 오기는커녕 제가 음식을 다 장만하고 상까지 차려놓으니 겨우 어슬렁어슬렁 오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우중충한 얼굴이기에 물었습니다. 서방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서방님도 그렇고 다들 표정이 안 좋아서. 형님,
저희 다 피곤해서 그래요. 솔직히 시댁도 아닌데 명절마다 와서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피곤해요. 아니, 동서. 그 가족끼리 다 밥이나 먹자는 건데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음식도 내가 다 하고 상도 내가 다 차렸잖아. 형님, 막말로 이거 먹고 나면 다 치워야 하고, 명절에도 여기 오느라 여행도 못 가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당신. 그만해. 애들 불편하게 왜 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 동생 부부를 혼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화는 저를 향했어요. 뭐? 아니 이깟 음식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피곤한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 아니,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윗사람이 됐으면 이런 건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지금 공치사 하는 거 아니야? 음식도 당신이 다 했으니까 웃으면서 먹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그간의 얘기도 좀 하고. 그만하래도 남편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당해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저더러 그러는 겁니다. 형수, 형 말 신경 쓰지 말아요. 형이야말로 우리한테 공치사를 얼마나 하는데. 키워주고 먹여줬다고 자기가 무슨 부모인 줄 알아? 휴, 내 말이. 이제 우리도 다 장가갔고 자기도 장가갔으면 각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시동생은 남편이 자기들을 키워준 것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지, 서방님. 그래서 형님이 키워준 게 고맙지 않아요? 막말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형이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형 밑에서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구두 닦아서 겨우 하루에 2끼 먹고 새끼 제대로 먹은 건 다 커서였는데. 형이 우리 버렸으면 싶었다니까요. 딴 새끼는 다 먹여줄 텐데 싶어서. 저는 결국 시동생 부부에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형이 너희를 버렸으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이제라도 그렇게 소원하던 고아원에 가서 살라,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상황을 자초한다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야. 이제라도 그걸 가르치는 게 당신이 할 몫이야. 당신이 왜 끼어드는 건데? 당신이 우리가 산 시간을 알아? 내 동생들한테 잔소리할 거면 당장 나가. 결혼 전엔 몰랐어요. 저렇게 자기 동생들에게 수뇌보를 지키는 사람인 줄 저는 남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나냐, 동생이냐, 남편은 끝내 동생들 편을 들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헤어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구두 닦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제가 기술이 꽤 좋아져서 단골이 꽤 됐거든요. 대부분이 출장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늘 구두를 닦던 분이었는데 동료 변호사들 구두까지 닦겠다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로펌에 동서가 있는 겁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쪽팔리다. 꺼지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단골 손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닦은 구두를 신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묻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죽은 엄마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름을 들은 변호사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준 단골 손님의 사무실에서 구두를 닦은 뒤 대표 변호사라는 분의 방으로 갔어요. 나이가 지긋한 대표 변호사는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이에요. 선배님 구두도 주시면 바로 닦아 주실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대표 변호사님은 꽤 바빠 보였습니다. 제가 구두를 닦는 내내 전화를 받으며 서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고 반질반질하게 닦은 구두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두 닦은 값은 계좌로 받기로 했었거든요. 조용히 인사를 한 뒤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많아서. 아유, 구두를 정말 잘 닦으시네요. 잠시만요. 제가 수고비 좀. 아닙니다. 돈은 제 손님이 계좌로 한 번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한테 주시면 이건 별도로 드리려고요라고 하면 저 기분이 나쁘실까요? 예. 아유, 괜찮은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대표 변호사라는 분은 계속 지갑을 찾더라고요. 여기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제가 닦아준 구두를 신은 채 지갑을 들고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제 얼굴을 보던 그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는 아니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 말고 또 저를 보더라고요. 변호사님 혹시 현금이 없으신 거면 제 단골 손님한테 계좌 이체로. 그게 아니라. 혹시 어머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제 엄마 성함을 물으니 좀 혼란스러웠어요. 저를 어릴 때 키워준 계모의 이름을 대야 할지 아니면 계모가 알려준 생모의 이름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김미희. 대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희가 아니라 김인자 씨 아닌가요? 네. 그게. 제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름만 겨우 알고 있어서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들은 건 아니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대표 변호사가 슬픈 얼굴로 묻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은 키워주신 분들이 친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대표 변호사가 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뭐지? 왜 이러세요? 어머님 이름은 김인자 이자야. 내가 맞을 것 같아. 나이도 딱 이 정도고. 아니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었다. 대표 변호사는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보고 저를 자기가 잃어버린 딸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대표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주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근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젊을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대표 변호사는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본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내분이세요?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저를 빼닮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진 속의 여자를 빼닮은 거겠죠. 대표 변호사는 바로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 의뢰하면 몇 시간 내로 답이 올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같이 식사나 할까요? 그러나 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그러다 제가 아니면 어쩌시려고요? 너무 실망하실 것 같은데. 계속 같이 있다가 친자 확인 결과가 아닌 거로 나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나 대표 변호사는 제 손까지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기분이 마치 젊을 때 아내를 다시 만난 것 같거든요. 불쌍한 아저씨랑 밥 한 끼 먹어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딜 봐서 불쌍한 아저씨예요. 저야말로 불쌍하죠. 뭐가 불쌍해요? 구두 닦는 사람이라서 저는 구두약이 묻은 손을 뒤로 감추려고 했지만 대표 변호사는 제 손을 물티슈로 정성껏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결국 대표 변호사를 따라 나섰고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일단 모른 척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닦는 남편을 만나서 기술을 배우게 된 거군요. 네,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주고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양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니요. 도망쳐 나와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닐 걸 알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들은 안 시키는 식당 일을 저한테만 시키셨는데 식당이 바쁠 땐 학교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친부모 생각할 땐 견딜 수 있었는데 양 부모님인 걸 알고는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일만 죽어라 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교를 안 보냈다고요? 식당 너무 바쁠 때는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배울 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아,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다. 그러면서 저를 안쓰럽게 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던 대표 변호사님도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낳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들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동생을 잃어버렸다고. 길거리에 전단도 뿌리고 전국의 고아원에 사진이랑 신상 정보를 다 돌렸는데도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꽤 오래 아프다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땐 참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도 아들 둘을 키워야 하니까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더 진짜 내 친아빠인가 싶고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김미희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양부모 집에서 나와서 살았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뵈었는데 어떻게 안 건지 알려주셨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하겠지만 내 딸이 맞는 것 같네요. 어째서요? 수년 전에 딸을 데리고 있다며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며 아내의 이름도 묻고 약속 시각도 정했었는데 결국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죠. 그 얘기 들었어요. 제 의붓 연니한테. 그래요. 설마 다 사실일 줄이야. 그럼 제가 그때 집을 안 나갔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겠네요? 자책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분고분 우리 딸을 돌려줬겠어요? 사람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다 믿겠어요? 죄송해요. 그땐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랑 연락이 된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쁜 거고 내가 잘못한 거야? 널 잃어버린 내가 잘못한 거야? 친자 검사가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우리의 이야기는 앞뒤가 척척 맞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쯤 대표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차분하게 전화를 받던 그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딸 맞구나. 유진아. 우리 유진이 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저도 울면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래, 내가 내 아빠야. 너를 잃고 사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고 아빠는 저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애들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해줘요. 설마 오빠들? 사실 아까 로펌에 둘 다 있었는데 아까는 확실하지 않아서 인사를 못 시켰어. 집에서 만나자. 아빠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이미 도착해 있던 오빠들이 저를 보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유진아.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오빠들과의 눈물의 상봉을 마친 뒤 아빠가 제 이름에 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리틀 유진이라고 불렀었단다. 엄마 소원이 딸을 낳는 거였는데 첫째도 둘째도 아들만 낳은 거야. 그러다 셋째로 널 낳더니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들의 따뜻한 손을 잡은 날이었어요. 오빠들도 저를 어찌나 애틋하게 보던지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조금 뒤 오빠의 아들들도 오면서 집은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이제야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매번 아가씨 생일마다 오빠가 아가씨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 그랬어요? 아이 참, 당신도 창피하게. 사실이었잖아. 우리 집은 제가 결혼했던 전 남편의 집과는 확연히 다르게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새언니들도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한바탕 가족들과 인사를 마친 뒤 오빠 부부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빠가 안내해주는 2층 방으로 갔습니다. 여긴 손님 방이에요. 아빠가 방문을 여는데 그 안은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혹시 손주 방? 내 방이야. 엄마가 살아 생전에 꾸었던 방, 네 정말요? 내 엄마가 살아서 널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내 손을 잡고 이 방에 들어오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 저는 울컥한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대신 이뤄주세요. 우리 손 꼭 잡고 들어가요. 저랑 아빠는 손을 꼭 잡은 채 그 방으로 들어갔고 다 커서 본 아빠인데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꾸며주었다는 핑크색 공주님 방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처음으로 늦잠이라는 걸 자더라고요. 거실로 내려왔더니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식사도 차려주시고 아빠가 주고 가셨다며 신용카드도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아가씨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시래요. 아이, 저 돈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지금껏 못해 주신 것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대표님 섭섭하지 않게 얼른 받으세요. 일단 받긴 했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쓰겠어요? 저는 일단 살던 집으로 가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살던 단칸방으로 돌아와 보니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어제 로펌에서 본 동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제 저희 로펌 대표님하고 왜 같이 나가신 거예요? 설마. 요즘은 부업들이세요. 겨우 전화까지 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천박하더라고요. 어디서 보자는 건데? 로펌에서 보시죠. 어제 오셨으니 길은 잘 아시겠죠? 로펌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로펌의 아빠와 오빠들이 있을 텐데 싶어서 고민하다가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로펌으로 갔더니 동서가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로펌 대표님이랑 어제 어디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 어머, 이것 봐. 하긴 구두 닦기로 영벌이가 안 되겠죠. 이혼까지 하셨으니 아주버님이랑 같이 벌던 것만도 못할 거고.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봐봐. 오늘따라 웬 블라우스? 형님이 블라우스도 입고 다녀요? 내가 뭐 입든 동서랑 무슨 상관인데? 형님 이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주버님이랑 다시 합치시는 거 어때요? 동서는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비밀로 해드릴게요.
뭘 비밀로 하겠다는 거야? 우리 로펌 대표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동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영상 로펌 안에 다 퍼뜨리고 아주버님한테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더니 회의실 화면에 어제 제가 아빠와 다정하게 로펌을 나가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트는 겁니다. 변호사가 알 텐데 이거 불법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퍼뜨리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랑 재결합만 하세요. 그럼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갑자기 연락해서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솔직히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혼한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아주버님이 밥도 안 드시고 수척해졌어요. 남편이 자꾸 반찬을 해다 주라고 하잖아요. 참 별일이다 싶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형한테 감사한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굴더니 형이 기진맥진하니 또 신경을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해다 주면 되겠네. 동서도 나한테 반찬 많이 얻어 먹었잖아. 그거 그 사람한테 해줘. 형님. 형님이야말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무슨 착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님 같은 사람을 제 짝자리에 앉힐 것 같으세요? 뭐야? 우리 대표님 아들 둘 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혼 좀 취소하고 아주버님 좀 데리고 살아요. 그건 동서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나한테 자꾸 아주버님을 떠넘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방님이랑 둘이 해결해. 저는 회의실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빠나 오빠들이 볼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붙잡더니 또 협박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전 직원 있는 카톡방에 영상 뿌릴 거예요. 동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이 카톡방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대표님도 있어요. 대표님이 영상까지 찍힌 거 보면 형님 지금처럼 용돈벌이도 못한다고요. 난 그 사람이랑 다시 안 합쳐. 내가 빠져주니까 동생들이 챙겨준다니 아주 잘 됐네. 이제라도 서방님한테 전해. 형한테 받은 은혜 잘 갚으면서 살라고. 전송했어요. 나 진짜 한다면 해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동서 진짜 왜 이래. 동서는 제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졌고 저는 그런 동서를 떼어내기 위해 팔을 연신 흔들었습니다. 아, 가긴 어딜 가.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아 이거. 아, 그 순간 제 어깨 부분의 봉제가 우두둑 벌어지더니 옷소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서는 제 옷소매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런데 동서는 자기가 넘어진 것보다 제 옷소매가 뜯어진 게 더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이것 봐. 맨날 싸구려만 입으니까 이렇게 쉽게 뜯어지지. 그래서 우리 로펌 대표님 꼬셔서 팔자라도 고쳐보려고 했나 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블라우스 500만 원짜리야. 헐. 말도 안 돼. 형님이 무슨 돈으로? 설마 우리 대표님이 사준 거예요? 그래. 이 로펌 대표님이 사주셨다. 됐니? 어머.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래 놓고도 우리 대표님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나 이 로펌 대표님 덕에 팔자 고칠 것 같아.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뭐라고요? 이 형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대표님이 밥 한 번 먹여줬다고 형님이 대표님한테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이미 대표님한테 대단한 사람인데. 기가 차서 진짜. 이제 아주 막 나가겠다 이거죠? 형님이 대표님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대표님. 단톡방에 영상 보낸 게 김변이에요? 예. 대표님.
솔직히 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구두 닦으러 온 사람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고 로펌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셔야. 아빠는 소매가 뜯어져 혼이 드러난 제 팔 위로 제 재킷을 벗어 덮어주셨어요. 괜찮아. 그런 아빠를 보던 동서가 더 발악하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대체 저딴 여자가 뭐라고 명예를 깎아 먹으시는 건데요. 내가 왜 명예를 깎아 먹습니까? 저 여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대표님한테 이미 대단한 존재라고. 아니죠. 아니면 아니라고 저 여자 보는 앞에서 까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영상 찍어서 다시 단톡방에 올릴게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맞는 말 했는데 정정할 게 뭐가 있지? 그때 오빠도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전 이 로펌의 직원으로서 로펌 대표님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간과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부도덕한 사생활? 아니, 즉. 아빠랑 딸이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이 부도덕 그래요. 그 순간 동서는 멍한 얼굴로 저랑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빠랑 딸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애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에요. 이미 친자 확인도 끝냈고. 형님. 설마 진짜예요? 형님 설마 우리 딸이 이혼했다는. 맞아요. 그 집 식구 중 하나가 제 동서였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동서는 아주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어머.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에 도덕적인 편이라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에 제 잘못이라고 올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변이 잊었나 본데 회의실 안에 모든 내용이 녹화되고 있어요. 우리 원래 녹화하지? 혹시 회의 시간에 놓친 내용이 있을까 봐. 예. 아니지. 회의 시간도 아닌데 녹화가 된다고요? 회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동 녹화라. 모든 내용은 내가 영상을 보고 판단할 거고, 또 김변이 나를 몰래 촬영했다는 증거도 분명하니 법적으로 가리도록 합시다. 아빠는 잠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리 딸, 혹시 전 동서에게 받을 사과 같은 거 있니?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아빠 말씀대로 법적으로 할래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맞다. 이 블라우스 아빠가 아침부터 사서 집으로 보내신 건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건 변상을요. 그래, 그것도 법적 처리하자. 대표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 모르고 까불었다고요.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변은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다른 로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소문은 좀 날 거예요. 로펌 대표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몰래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죄로 기소당한 사실도 알 거고, 이 바닥이 워낙 좁아요. 그날 저녁 오빠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김변이 워낙 일을 못해서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 이참에 나가게 돼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고 저렇게 실력 없는 변호사가 어떻게 우리 로펌에서 일을 했던 거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 결과겠지. 그러니 너희들은 쉬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 훈화 말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가봐야겠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들 가서 푹 쉬어. 만약에 너네 전 시댁 식구들이 연락하면 오빠한테 말해. 그래. 내가 직접 만날 거 없어. 오빠들이 다 처리할게. 말만이라도 참 고맙더라고요. 내 식구들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아빠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공부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100세 시대잖아. 덕분에 전 더 용기를 내서 수능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대학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비로소 기회가 왔는데 안 해볼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모른 척할 생각이었는데 수척해 있다는 동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보는 좀. 아니지. 잘 지냈어? 동서의 말 맞다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잘 못 지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동생들이 잘 챙긴다며? 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요새는 난리도 아니야. 당신 만나서 설득 좀 해달라고. 설마 동서 로펌에서 잘린 일 말하는 거야? 그게 도저히 다른데 취업이 안 되나 봐. 그럼 개업하면 되지. 아직 개업할 실력도 인맥도 없다고. 설마 당신 그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이혼하고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당신이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윗사람이었고 같은 식구였던.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야. 잘 지내느냐는 인사 한마디 없이 또다시 동생들 얘기만 하는 글을 보는데 괜히 만났다 싶더라고요. 잘 지내? 그렇게 애틋한 당신 동생들이랑 평생.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러나 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시무룩해 했더니 아빠가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딸, 아빠는 너한테 엄청 기대하고 있어. 아빠. 가뜩이나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넌 내 딸이야. 내가 자신이 없을 땐 아빠랑 엄마를 믿어봐. 오빠들만큼 못하면요? 왜 오빠들하고 비교해? 넌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 저는 아빠가 저에게 기대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저부터가 저에게 기대가 없었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와 시작하는 공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실을 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아빠의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아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갓주니어 변호사로서 동갑인 시니어 변호사님께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는 중이죠. 고된 하루 일정이 끝나면 저는 저희 시니어 변호사와 함께 퇴근합니다. 같은 집으로. 여보.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이제부턴 부부 맞지? 아직 로펌 아닌데 저는 온종일 남편, 시니어 변호사에게 혼나다가 집에 갈 길부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남편은 매일 그 순간을 무서워하면서도 로펌 안에서는 저를 호되게 가르쳐요. 솔직히 섭섭하긴 한데 덕분에 실력이 팍팍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알았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로펌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주지. 근데 여보. 잊으면 안 되고 잘 습득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아, 진짜. 얼른 가자. 애들 기다리겠다. 오랜만에 칼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저희 첫째 생일이거든요. 오늘 첫째 생일에는 아빠도 오빠네 부부도 모두 오기로 했어요. 다시 만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없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또 가족의 소중함도 누구보다 잘 알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저에게 가족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변호사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꾸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종일 혼만 난다 주니어 변호사지만 집에서는 가장 기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